너희, 어떻게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니? 결혼 전에 했던 약속은 왜 안 지켜?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오지 마세요. 뭐? 저희 인생에 참견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오늘은 이만 갈 테니까 내일 집에 와라. 다시 얘기 좀 하자, 침착하게. 아니요. 이제 안 가요. 뭐야? 저희는 이제 없는 셈 치세요. 어머니 말대로 더 이상 집안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후회하지 말아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박성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만을 해왔지만 작은 며느리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박 씨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오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대로 교사만을 배출해낸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 남편, 박 씨 본인 그리고 시부모님과 시조부모님까지도 전부 교사였습니다. 그 점을 박 씨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끝이 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벼랑간 교사를 그만두겠다더니 걱정스러워하는 부모에게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는 아들 내외.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왔다고 박 씨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려는 며느리. 살다 살다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말끝마다 말대꾸에 혀라는 건 바닥에 내팽개친 듯 했습니다. 이런 아들 내외를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박 씨의 집안은 더 이상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용서할 수가 없었죠. 박 씨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건강 문제로 50대 초반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몇 년 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을 했죠. 박 씨는 교사인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영어 교사인 며느리와 결혼을 했죠. 정말 존경스럽다니까요. 에이, 별 말씀을요. 집안 식구들 전체가 교육자이신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박 씨는 어딜 가나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게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내심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왔을 때 조금 충격적이었죠.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니? 선생님 맞아요. 수학 가르쳐요. 아니, 근데 정직원이 아니라고? 아, 네. 임용은 준비 중이고요. 지금은 기간제로 일하고 있어요. 박 씨의 상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와는 큰 차이가 있었으니 말이죠. 정식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대찬성을 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양 없이 노골적으로 티낼 수는 없었죠. 식사 맛있게 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리나네 부모님이 식당을 하세요. 그래서 리나가 음식에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어머니 음식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들은 제 딴에는 여자친구의 편을 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런 칭찬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부모님이 식당을 하세요? 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아니, 나는 여기 아가씨한테 물었는데 아가씨도 대답할 줄 알죠? 아,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식당 하세요. 두부전골 파는 식당인데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싹싹하게 웃으며 말하는 아들의 여자친구. 박 씨는 차까지 마시고 난 뒤 돌려보냈습니다.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색은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환아, 엄마는 조금 실망스럽네. 리나는 교사는 아니잖니. 교사가 아니라니요. 수학교사라니까요. 교단에 선다고 다 교사는 아니지. 어머니, 아들이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신 거 아니었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엄마는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꼭 교사였으면 한다고 했잖니. 내가 부잣집 아가씨를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미스코리아처럼 예쁜 며느리를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얼마나 많은데. 박 씨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반발했죠. 혹시라도 리나 앞에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직장에 다니다가 뒤늦게 선생님이 되려고 해서 조금 늦은 것뿐이에요. 충분히 정교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2달 동안 박 씨를 설득했습니다. 박 씨가 절대로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강짜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박 씨의 확실한 허락이 떨어져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정교사면 어떻고 기간제 교사면 어때? 다 같은 선생님인데. 그리고 임용 준비한다며? 왜 다들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지 모르겠네. 나 그렇게 아들 가슴에 못 박고 그런 엄마 아니에요. 알아. 아니까 불러서 밥 한 끼 먹이고 해. 결혼 준비도 천천히 시작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안심할 거 아니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박 씨는 아들을 그렇게 결혼시켰습니다. 교양 없이 죽어도 결혼 못 시킨다며 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머리채 쥐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작은 며느리가 선물 받은 것이 있다며 차를 들고 왔습니다. 찻잔을 한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박 씨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찻잔은 2손으로 공손히 받쳐서 내야지. 아, 네? 죄송합니다. 차를 그냥 대충 마실 거면 그냥 물을 마시는 게 낫겠지? 아, 네? 자꾸만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버릇도 웬만하면 고치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늘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 교육자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말이야. 박 씨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박 씨는 그것이 교사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 없이 고개를 떨구는 게 좋게 보이지 않았죠. 박 씨는 다른 여느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를 수시로 호출해서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절에만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건 경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며느리는 박 씨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며 조금 맹랑한 태도를 보였죠. 작은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사과 모양이 들쑥날쑥하네. 제가 과일은 잘 못 깎아서요. 부모님이 식당 하시는데 참. 그리고 요리도 곧잘하잖아. 칼질이랑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남들 보기에 안 좋은 건 얼른 고쳐야지. 아, 과일 깎는 거요? 그래.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잖아. 네가 깎은 건 맛이 없어 보이잖니? 맛있어요. 뭐? 어떻게 깎아도 과일은 맛있죠. 비록 작은 목소리로 소심하게 대답하긴 했지만 분명히 발끈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기가 막혀서 작은 며느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그제서야 눈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지수 엄마는 가서 애들이나 봐. 음식은 둘째랑 같이 할 거니까. 박 씨가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던 큰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네? 아니요, 애들은 애들 아빠가 보고 있어요. 저도 도와야죠. 너는 책만 읽고 살아서 부엌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잖니. 여기 둘째는 집이 식당이라 음식도 잘한다잖아. 어머님, 어서 안 가고 뭐 하니? 네, 리나 너는 서운하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큰 며느리는 솜씨가 없기 때문에 박 씨로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 듯 했죠. 어머니, 제가 좀 도울게요. 예. 너는 가서 아버지 말벗 좀 해드려. 오랜만에 너희들 온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아버지랑 바둑이라도 두던가? 평소에 일하느라 힘들 텐데. 집에 와서까지 일하려고 하니? 그러면 리나는요? 리나는 내 말벗 해주느라 있는 거지. 안 그러니? 네, 맞아요. 박 씨는 아들을 내보내고 작은 며느리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 옆 학교에서 이번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며. 며칠 전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었는데 그게 며느리가 다니는 학교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휴대폰 압수하는 문제로 그랬대요. 내 참 이렇게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서 어떡하니? 옛날에는 선생님을 하늘처럼 생각했어. 체벌이 없어진 것도 문제고 요즘에 아무나 애들을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교사를 무시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안 그러니? 박 씨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내 말이 틀리니? 리나, 네 의견도 듣고 싶네. 아, 개인적으로는 체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나 애들을 가르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니야. 교사끼리는 통하는 그런 말일 텐데?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기분이 상한 게 있거나 곤란할 때 이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도 사실 박 씨가 꺼리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박 씨도 입을 닫았죠. 둘은 말없이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이만 가봐.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요즘에 며느리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박 씨는 웃으며 자식들을 보냈습니다. 식구가 많아 설거지거리가 많았지만 자신이 천천히 할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때 같았으면 이렇게 그릇 쌓아놓고 집에 못 갔죠? 안 그래요? 박 씨가 농담조로 웃으며 묻자 남편은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글쎄 선생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감으로는 선생님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지인의 말에 박 씨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인은 며느리감으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남자의 직업으로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받고 안정적이고 나중에 노후도 걱정이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말은 모가래로 밀어두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일은 고상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아, 작은 며느리도 교사라고 했죠. 나이대가 비슷할 텐데. 비슷한 때 임용시험도 받겠네요. 아? 박 씨는 처음으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표정은 없었지만 귀가 뜨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며느리가 아주 차분하고 참하고 그래요. 선생님들은 다 그런가 봐요.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었는지
지인은 한참 동안 며느리 자랑에 열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띤 채로 자랑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호응도 해줘가면서 말이죠. 지인들이 돌아가고 박 씨는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외출했다가 돌아온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박 씨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안부차. 그리고 리나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있고, 요즘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오늘 지인을 통해서 들었기에 그 부분은 박 씨가 배려를 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이런 박 씨의 노력을 아들 내외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저희는 잘 있고요. 리나는 왜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니, 임용 준비 잘 되고 있나 싶어서. 언제까지 기간제만 할 수는 없잖아. 결혼하고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련히 잘하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도록 변화가 없었고 이렇다 할 소식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일도 있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 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정교사가 될 거라고 장담하며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물어도 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 씨는 그 침묵이 불길했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 작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리나 이번 학기 끝나고 교사 그만둬요. 뭐? 그만두다니?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은 말인가 했습니다. 너무 당황하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더니 박 씨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사를 그만두면 뭘 하겠다는 거야? 잘못하다가는 말을 더듬을 것 같아서 박 씨는 애써 또박또박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만두고 내년에 공부방 차릴 생각이에요. 뭐? 무슨 방? 이번만큼은 박 씨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공부방이 아니라 불법적인 무언가를 차리겠다는 말이라도 들은 듯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되니? 선생을 때려치워. 선생님을 그만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방 선생님도 선생님이잖아요. 애들 가르치는 일은 좋아해요. 선생이라고 다 같은 선생인 줄 알아? 너희 이렇게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할 거니? 먹칠이라니요. 먹칠하고 있잖아. 정교사가 아닌 것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결혼시켜줬잖니. 그러면 약속은 지켜야지. 공부방을 차리겠다는 소리를 해? 그거는 대학 안 나온 사람도 누구나 차릴 수 있는 천박한 거잖니. 천박이요? 그래?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아니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아들이 애써 화를 눌러 참으며 대꾸했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 박 씨는 혹시라도 며느리가 아픈가 싶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게 아닌가 싶었죠. 아이 가지려고요. 그 말에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했습니다. 그거랑 교사랑 무슨 상관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된대요. 다른 이상은 없는데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라고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했어요. 그거는 기간제 교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니? 정교사가 아니니까 잔무를 맞는 건 당연하지. 어머니, 그러면 악착같이 해서 정교사가 될 생각을 해야지. 그만둬? 꼭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도 얼른 가지고 싶고요. 아들은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쉬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공부방을 차린다는 건 용납이 안 됐습니다. 누군가 며느리의 직업을 물어보면 지금은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과연 공부방 선생님도 선생님이라고 박 씨의 입으로 말할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너희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 집으로요? 그래? 오늘 당장 와라.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뭐? 리나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런다고 집에를 못 와? 그리고 그러는 데에는 어머니 탓도 있어요. 죄송해요.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요. 안정 취하고 내년에 자리 좀 잡으면 그때 갈게요. 박 씨가 뭐라고 제대로 하기도 전에 아들은 인사를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박 씨 탓을 왜 하는지 몰랐죠.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긴 게 꼭 박 씨가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줘서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박 씨는 이토록 억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들어보아도 자신과 같은 시어머니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전업주부로 살아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며느리를 괴롭히는 낙으로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좋은 대학을 나와 오랫동안 교편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은 박 씨가 질색하는 성격이었죠. 애를 안 낳느냐고 뭐라고 한 적도 없고 명절에 설거지를 시킨 적도 없고 불러서 수발을 들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줄 모르고 아이가 안 생기는 것조차 박 씨의 탓을 하다니요.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토요일이 되자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당분간 오지 않겠다고 하니 자신이 갈 수밖에요. 어머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초인종을 누른 박 씨를 보더니 아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아무래도 찔리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할 얘기가 있잖니. 박 씨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거실로 들어섰죠. 어머님,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살이 조금 빠진 것 같기는 했지만 박 씨의 집에 오지 못할 만큼 피골이 상접할 정도는 아니었죠. 리나, 네가 직접 말해봐. 자꾸만 남편 앞세우지 말고. 공부방이 말이나 되는 소리니? 나는 말이 없길래 정교사 되려고 준비 중인가 보다 싶었다. 내가 배려해서 말을 안 꺼냈으면 배신은 하면 안 되지 않니? 어머니, 그만하시고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하세요. 어머님, 저도 아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는 그만두기로 했고요. 리나니한테도 얘기했지만 리나야. 선생님 소리 듣는다고 다 같은 선생님이 아니잖니. 너도 배울 만큼 배웠으면 알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저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애는 제대로 키우겠니?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조언이야. 아니요, 어머니. 저희 인생은 저희가 살게요. 뭐야? 그러면 기어이 공부방을 하겠다는 거야? 남들이 흉 본다, 흉 봐. 흉은 이런 게 흉이에요. 어머니 하시는 거요. 이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교양이고 품위인가요? 박 씨는 아들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박 씨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공부방이면 어떻고, 학교면 어떻고, 또 기간제 교사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건강보다도요? 건강 핑계 대지 말어. 의지 문제야. 아니면 가정교육 문제던가? 어머니! 그러게 전에 엄마가 소개해 주려고 했던 아가씨를 만났더라면 왜 하필 식당이야?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기 전에 박 씨와 비슷한 조건의 아가씨와의 선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고 그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며느리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간 일이었죠.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생각이 있다면 이 이상 우리 집안에 먹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놀랐고 아들은 골치 아픈 듯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 말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중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인 장모가 왔다 가고 부모를 쫓아내다니. 이 무슨 경우 없는 짓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적어도 며느리를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초인종이 두 번째로 울리자 아들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사부인도 계셨네요. 사돈 내외가 양손에 보자기와 비닐을 잔뜩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 저희 딸이 요새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애 좋아하는 음식 좀 싸왔어요. 박 씨의 시선에 안사돈이 민망하다는 듯이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박 씨의 못마땅한 듯한 표정에 사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마주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수습하지 못한 며느리의 얼굴에 사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긴 했지만 누가 보아도 방금 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리나야, 너 울었어? 아니야. 며느리의 대답에 박 씨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30이 넘어서 부모에게 반말은 아니지. 그렇지 않나요, 사부인? 그러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다시금 축객령을 내리는 아들. 하지만 박 씨는 바른 말은 꼭 해야 했습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사부인, 저는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 예? 우리 작은 며느리가 정교사가 아닌 걸 알고도 뿌리 깊은 저희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집안도 안 보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고 공부방을 차리겠다고 그러네요.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사부인 말씀은 우리 리나가 집안에 걸맞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박 씨는 무언으로 긍정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교양 없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혼을 둘이서 하지 집안이랑 하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이렇게 빠진 애한테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육자 집안이에요. 교육자 집안이 무슨 벼슬인가요? 네? 박 씨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생겨먹은 집안인지 몰랐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내 딸 울렸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시집살이를 시켜요. 나도 최서방 좀 괴롭혀 볼까요? 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서로 품위는 지키시죠. 품위는 누가 없는지 여기서 사돈만 몰라요.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아니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딸이 공부방을 차리든 PC방을 차리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두세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으니까. 박 씨는 거의 뒷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좋게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박
박 씨가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아들이 박 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오지 마세요. 기가 막혀서 소리를 치려다가 박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식인으로서 무식한 행동을 똑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만 갈 테니까 내일 집에 와라. 박 씨는 옷을 단장하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다시 우아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죠.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안 가요. 뭐야? 집안 망신만 시키는 저희는 이제 없는 셈 치세요. 어머니 말대로 더 이상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최민환, 박 씨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박 씨는 이내 신발을 신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살아라. 하지만 후회하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아들이 틀림없이 후회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과는 그날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독서를 하며 마음의 양식을 쌓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박 씨를 보며 한숨만 쉬었죠. 정말 이대로 등지고 살 거야? 아이 갖는다고 했다며. 아이 가진 뒤에 다시 얘기해 보면 되잖아. 잘 달래서. 아니요. 처음부터 글러먹었어요.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로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정말로 안 보게. 명절에도. 자신의 선택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걔들도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반년 넘게 아들과 단절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한두 달 있다가 잘못을 빌 줄 알았는데 꽤나 오래 간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뜬금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큰아들 말하는 거 맞아요. 지금? 어머, 모르셨어요? 그 학교 국어 선생님을 좀 알거든요. 한 달 전에 저도 우연히 들은 건데 어떻게 모르시지? 큰아들이 학교를 그만뒀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들에게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당장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학교 그만뒀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 사업 시작했어요. 뭐야? 박 씨는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사업을 하겠다고 안정적인 직업을 버려? 어머니, 요즘은 안정적인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직장 다녀서는 서서히 뒤처질 뿐이에요. 교사 월급만으로 애들 교육시키면서 살기도 힘들고요. 뒤처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월급은 그럴지 몰라도 교사라는 게 노후가 보장이 되잖아. 노후요. 연금 조금 받는다고 나중에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이랑은 달라요. 뭐야? 돈보다도 중요한 걸 생각해봐라.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니? 어머니, 우리 집안이 설령 귀족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해야 하는 때예요. 자부심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라. 당장 학교로 돌아가. 이렇게 망신시킬 거니? 이럴 때 보면 민환이가 이해가 가요. 뭐?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준비 철저히 했어요. 위험한 일 아니고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랑은 이제 얘기 못 하겠습니다. 저도 제 갈 길 갈 테니까 더는 참견하지 마세요. 어떻게 너마저 이럴 수가 있어? 아들과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작은아들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에게 큰아들을 설득해보라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믿었던 큰며느리마저 박 씨를 배반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들인 탓이야. 박 씨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 텅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과 연을 끊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건너 들은 소식으로는 작은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임신이 결국 됐으니 이제는 박 씨와 제대로 얘기해 볼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여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결국 작은 며느리가 출산을 할 때까지도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가끔씩 통화를 하는 것 같긴 했지만 말이죠. 박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신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고집 때문이지. 남편은 그런 박 씨를 나무라며 집 밖을 나섰습니다. 눈치를 봐서는 손주를 보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관심 없는 척 더욱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습니다. 그저 작은 며느리가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박 씨의 살에 돌을 던지고 전부 깨부순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박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교육자 집안의 자부심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건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집 딸이 들어와서 아들들을 현혹시키고 집안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이 모든 화근이었죠. 자신은 그저 대대로 이어온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세상이 변했다며 자신을 구시대적이라고 몰아세우는 아들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하겠지. 내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닫겠지. 박 씨는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끝까지 자신의 정당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 생각해서. 그게 문제예요. 항상 어머니 마음대로, 어머니 생각대로만 하시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오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참나. 너희 애들 키워줄 때는 왜 그런 말 안 했어?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괘씸한 거야. 부모 이용해 먹을 때는 한마디를 안 하더니 다 써먹으니까 이제는 초인종이 어쩌고 비밀번호가 어쩌고. 너희도 우리 집 비밀번호 알잖아. 들어와 그러면. 그냥 서로 사생활 지키면서 왕래하면 안 돼요? 사생활? 내가 5년 동안 어떤 희생을 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애들 이만큼 키우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서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5년간 손주들을 돌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아들 며느리 위한다고 굳이 이사까지 하지 않았겠죠. 아들네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줬던 서 씨. 그렇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들네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아들네 외가 없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니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더 이상 서 씨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드나들지 말라는 아들과 며느리.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그래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갈 수 있는 곳을 못 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애들 다 컸으니 오지 말라. 고마움을 아는 종족들이라면 그런 말을 서 씨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 씨에게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를 교육시킬 방법이 말이죠. 서 씨는 아들이 하나,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워낙 건강하다가 갑작스럽게 떠난 탓에 서 씨가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생전에 남편이 벌어둔 돈과 또 죽은 뒤에 남긴 재산도 적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더 늙어서 병원비 걱정이나 굶을 걱정은 없었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태줄 수도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아들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딸보다는 가깝긴 해도 수시로 오가며 보기엔 애매한 거리였죠. 서 씨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었더라면 둘이 놀러라도 다닐 텐데 안타깝게도 서 씨는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도 별로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서 씨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근처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사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것도 같은 동이에요. 뭐? 맞벌이 하면서 애 둘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 어머, 맞벌이 하면서 바쁜 와중에 아이들 봐달란 소리도 안 했던 아들네였습니다. 거리가 있어도 주말에 한 번씩 맡길만도 한데 말이죠. 그게 내심 서운했었는데 아들의 말에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을 같은 아파트에 살며 매일 볼 수 있다니. 그때 며느리도 아들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가까이 계시면 저희도 안심이 되고 애들도 할머니 손에 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이 이사하시는 게 부담된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말에 서 씨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부담되긴. 나도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던 참이야. 너희 근처로 가면 좋겠네. 내가 애들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면 좋잖아.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서 씨는 아들 부부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백이동 10층에는 아들 부부가, 5층에는 서 씨가 살았습니다. 언제든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손주 둘을 서 씨가 돌봐주었습니다. 둘 다 어린이집에 다니긴 했지만 아직 어려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서 씨가 없을 때는 7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아이들이 이제는 3시면 귀가했습니다. 서 씨 덕이었죠. 어머님,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미팅이 끝나질 않아서. 아니야. 더 늦게 와도 돼. 애들도 하나도 안 보채고 좋아. 그래요? 그래. 그리고 글쎄 내가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더니 은우가 달려와서 품 안에 폭 안기는데 아이고. 내가 이 맛에 애들 키우지? 서 씨가 한박 웃음을 짓자 며느리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 왔는지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은우 아빠 금방 오나? 나도 여기서 저녁 먹고 갈까? 아, 그러실래요? 그래. 내가 낮에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왔거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거에다가 같이 먹자. 네, 어머님. 그리고 여기 받으세요. 그런데 집에 며느리가 가방에서 웬 봉투를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고생하시니까 봉투 안에는 꽤나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 씨는 그 돈을 마다했습니다. 돈이 궁에서 돈 벌려고 하는 일도 아니었고 손주들과 있는 시간이 좋았으니 말이죠. 돈 필요 없어. 그래도 내 손주 보는데 돈을 왜 받아? 며느리는 미안해했지만 서 씨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봐주었죠. 어머님, 그러면 저희 먼저 출근할게요. 그래. 어서 가봐. 서 씨는 아침 일찍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네 외 출근 시간에 맞추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이 너무 일러서 등원도 서 씨의 담당이었습니다. 그러고 9시가 되면 서 씨는 아파트 길 건너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은우야, 시우야.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네, 할머니. 할머니 안녕. 큰 손자인 은우가 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연년생인 손자와 손녀는 사이좋게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죠.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서 씨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쉴 수는 없었습니다.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먼저 아들 집으로 가서 아침에 미처 치우지 못한 설거지를 했습니다. 흩어진 장난감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애들 옷은 따로 세탁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 피부가 약해서 세제를 최소한으로 써야 했죠. 점심을 먹고 나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야채 그리고 저녁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다시 어린이집으로 애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서 씨는 밥도 챙겨주고 간식도 주고 아이들이랑 놀았습니다. 어머님, 청소하셨어요? 그래. 너 시간 없을 거 아니야. 아, 청소까진 안 해주셔도 되는데. 빨래도 제가 저녁에 와서 돌리면 돼요. 부담 가질 것 없어. 나는 혼자 사니까 집에서 청소도 빨래도 별로 할 것도 없어서 그래. 아, 안방도 하셨구나. 그래. 하는 김에 했지. 감사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정말 안 해주셔도 돼요. 애들 하원할 때까지 편히 계시다가 그때 오셔서 애들만 봐주셔도 충분해요. 서 씨는 사양하는 며느리를 향해 자애로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네. 나 오늘 저녁 먹고 갈게. 아, 그러세요. 은우 아빠 지금 오고 있대요. 그래, 그럼. 낮에 만들어 놓은 반찬으로 밥 먹자. 사실상 같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네에 와서 저녁까지 먹고 돌아가니까 서 씨는 집에서 잠만 자는 셈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서 씨는 삶에 만족했습니다. 어느 때고 아들과 손주들을 볼 수 있고 주말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며 늘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한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어도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사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아들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봄부터는 서 씨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서 씨의 도움이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게 된 것이었죠. 내가 은우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갈까? 아, 아니에요.
태권도차가 데리러 와요. 그러면 시우는? 시우도 같이 다니기로 했어요. 어린애를 벌써? 요새는 4, 5살부터 다닌대요. 안 그래도 2, 3년 전부터 태권도에 보내겠다고 해서 서 씨가 끈질기게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아직 어리기도 하고 혹시나 다칠까봐 무서웠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니 보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몇 시야? 그래도 금방 오지? 요즘에는 태권도에서 태권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줄넘기랑 축구랑 그런 것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집에 오는 시간이랑 저희 퇴근하는 시간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말에 서 씨는 어쩐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다는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말에 한 번씩 같이 식사도 하고 저희가 애들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럴게요. 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가 생기는 것은 싫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다 커서 할머니의 돌봄이 필요가 없어졌고 무엇보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서 씨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같이 식사해요. 갈비찜 해놨어요. 주말마다 며느리가 가끔씩 서 씨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고 다시 올라왔는데 서 씨는 꼭 직장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밥만 먹고 금방 돌아와야 한다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들네는 서 씨가 외로워하는 걸 알고 자주 보려고 노력했지만 직장일도 바쁘고 애들도 학교나 어린이집, 태권도장에 있는 통에 생각처럼 자주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 씨는 생각했습니다. 꼭 애들 때문에 아들네 드나들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어느 수요일 저녁, 서 씨는 집에서 끓인 찌개를 냄비째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릭 10층을 눌렀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들네가 퇴근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능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서 씨가 문을 벌컥 열고 아들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하려고 했는지 며느리는 앞치마를 입다가 말고 놀라서 쳐다보았고 그 옆에 서 있다가 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에구, 너희 이제 밥 먹을 것 같아서 올라왔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뭐하러 두 집에서 밥을 해? 된장찌개 넉넉하게 끓였으니까 이거 같이 먹자. 아, 된장찌개요? 그래. 너 좋아하는 소고기 넣고 끓였어. 서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싱크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려도 되는데. 괜찮아. 금방 돼. 반찬 꺼내고 해라. 서 씨는 그제서야 다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역시 반찬을 가져다 줘야 먹지. 부실하게 이게 뭐니? 아, 일하다 보니까요. 서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역시 아들네를 챙겨줘야겠다고 말이죠. 자신이 없으면 아들네 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내가 오늘 가서 애들 좀 봐줄까? 토요일 아침 7시. 서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난감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둘 다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더 잘 됐네. 금방 올라갈게. 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랑 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였죠. 하지만 서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도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희는 어쩜 삼겹살 먹으면서 날 부르지도 않니? 저녁 10시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
마주보고 앉아 삼겹살을 먹으며 한잔하고 있는 아들 내외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 오시는 줄 알고요. 내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저녁 때를 놓쳤는데. 그러면 전화라도 했어야지. 애들은? 자고 있어요. 애들 재우고 둘이 먹는 거야? 식탁으로 다가가자 이미 거의 다 먹은 것 같았습니다. 같이 앉아서 먹으려던 서씨는 김이 샜습니다. 섭섭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쉬어라. 나는 집에 내려가서 먹을 테니까. 아, 다음부터는 연락드릴게요. 서씨는 삐진 채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해해야지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가끔은 저들 둘이 먹고 싶을 때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앞으로도 쭉 이렇게 가깝게 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같았으면 기분이 상해서 며느리를 안 보겠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서씨는 달랐습니다. 너희 혹시 테이프 있니? 어머님, 평일 저녁 9시가 가까워져 가는 시간. 서씨는 아들네 현관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테이프요?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택배 보낼 게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박스 테이프가 안 보이잖냐? 아, 그거 찾으시러 지금 오신 거예요? 아들은 자꾸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쩐지 자신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테이프요. 앞으로 전화 주시면 은우 아빠한테 가지고 내려가라고 할게요. 에이, 뭐하러 그래? 일하고 쉬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노는 사람이 직접 와야지. 서씨는 아들 며느리의 반응에 조금은 섭섭했지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도, 나흘 뒤에도 서씨는 건전지를 빌리러 휴대폰 기능을 물어보러 자꾸만 아들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우 아빠, 내 핸드폰에 말이야. 자꾸 이런 게 뜨는데 없애도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 요것 좀 원래대로 되돌려놔봐. 주말에 아들네 집에 찾아가서 휴대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설명을 해주고 나서는 서씨를 데리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는 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해요. 어? 비밀번호를 안 누르고 어떻게 들어와? 서씨는 아들이 웬 실없는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초인종을 누르실 수도 있잖아요. 초인종? 서씨는 그건 생각도 못 해본 선택지였습니다. 아들네 비밀번호를 알게 된 뒤로는 초인종을 눌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보다도 먼저 집에 와 있는 때가 많았으니 당연했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가 집에 있고 서씨가 방문하는 상황에서도 그랬지만 말이죠. 서씨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새삼스럽게 초인종을 누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말이죠.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비번 뻔히 알고 있는데 문 열어주러 오는 수고 덜어주는 건데 뭘. 초인종을 누르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놀라잖아요. 매번 예고 없이 오시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저희도 생각 없이 있다가 혹시라도 서로 민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도 어머니 들어오는 거 대비는 해야 하잖아요. 서로 민망한 일이 무슨 일인데? 엄마가 들어오는데 무슨 대비를 한다는 거야? 마음의 준비? 어쨌거나 초인종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 바로 열어드릴게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선을 긋나 싶었습니다.
참나, 알았다. 서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고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을 서 씨의 손에 잘 맡기지 않게 된 것도 섭섭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집에 오는 것마저 신경 쓰인다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5년이었습니다. 서 씨가 아이들을 봐준 기간이 말이죠.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들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만큼 받았더니 이제 와서 거리를 두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한동안 불시에 찾아가는 짓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시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호를 알아들었는지 금요일 낮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늘 저희 일찍 퇴근할 것 같은데 같이 저녁 식사 하실래요? 그럴래? 너희 집에서 먹자, 그러면. 서 씨는 냉큼 수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동안 집에서 혼자 있으려니까 좀이 쑤시던 찰나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한 걸로 봐서는 반성을 하고 있는 듯했죠.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 씨는 아들과 전화를 끊고 나서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장을 봐서 자신의 집이 아닌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안으로 들어갔죠. 내부에 사람이 없으니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깜짝 놀라는 상황도 없을 거고 미리 대비할 것도 없으니 상관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냉장고 정리부터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야? 곰팡이 핑계 있으면 진작에 버려야지. 참, 내가 없으니까 집이 돌아가질 않네. 서 씨는 냉장고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도 좀 했습니다. 안방문을 여는 손길이 거침없었습니다. 역시나 어수선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출근을 했는지 잠옷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낮에 자주 와서 좀 봐줘야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랐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만 찾아오려고 저녁에만 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낮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저녁도 해서 먹으면 매일 올 수 있겠다 싶었죠. 서 씨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따가 다 같이 저녁을 먹을 생각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서 씨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고 집안은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서 씨는 국자를 든 상태 그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왔니? 어머니, 저희 집에 계셨어요?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가 꼭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해맑은 손주들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저녁 먹자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와서 밥했어. 너희들은 손 씻고 와서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억누르는 듯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희가 집에 있을 때 오세요. 이런 식으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오시면. 아무도 없는데 뭐가 어때? 너희 놀래키지 말라며. 지금 놀랐잖아요. 왜 자꾸 이러세요? 왜? 내가 도둑이야? 가족인데 왜 그래? 서 씨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한 일인데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서 씨는 아들의 부탁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남이야? 그게 아니라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 가족 간에 무슨 프라이버시야?
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들 봐줄 때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니 이제 자신이 필요 없어졌다고 마음대로 드나들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는 애들 다 컸다 이거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야? 은우 엄마, 네가 좀 얘기해봐. 아니에요, 어머님. 오셔도 괜찮아요. 거봐. 은우 엄마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제 보니까 며느리가 꺼리는 게 아니라 아들놈이 문제였습니다. 프라이버시니 뭐니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이죠. 그나마 며느리는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사람인 이상 서 씨가 그동안 도움 줬던 걸 생각하면 그렇게 대하지는 못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 이제 오지 말라는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오셔요. 오셔도 돼요. 오늘은 내가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서 가마. 너희 집 냉장고는 내가 청소 다 했고 안방도 다 치워놨다. 밥도 너희끼리 맛있게 먹어라. 서 씨는 아들네가 죄책감을 느낄 만한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심했다고 미안하다는 이야기였죠. 그제서야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그 뒤로도 아들네를 자주 찾았습니다. 명분은 다양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과일을 깎아주거나 청소를 도와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 씨는 낮에 아들을 주려고 끓여놨던 국을 갖다 주지 않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서 씨는 얼른 일어나서 냄비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침에 데워서 먹으라고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전해줘야 했습니다. 10층에 도착해 서 씨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수도 있었지만 약간의 심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한다면 너희가 나쁜 거다 하는 서 씨 나름의 메시지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실에는 희미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방문이 열렸고 잠옷 차림의 며느리가 나오다가 소리를 깍 하고 질렀습니다. 아들도 놀라서 나와 보았습니다. 이 집에 올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니? 뭘 그렇게 놀라? 서 씨가 재밌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웃지 않았죠. 어머니, 이 시간에 왜?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 가져왔어. 내일 먹을 거. 어머니, 제발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금 시간을 보세요. 아들이 서 씨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너희 자면 그냥 부엌에 두고 갈 생각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서 씨도 화가 났습니다. 자고 있는 부부의 안방문을 연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갈 생각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 생각해서. 그게 문제예요. 항상 어머니 마음대로, 어머니 생각대로만 하시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초인종이라도 눌러달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오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참나? 너희 애들 키워줄 때는 왜 그런 말 안 했어?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괘씸한 거야. 부모 이용해 먹을 때는 한마디를 안 하더니 다 써먹으니까 이제는 초인종이 어쩌고 비밀번호가 어쩌고. 너희도 우리 집 비밀번호 알잖아. 들어와 그러면. 그냥 서로 사생활 지키면서 왕래하면 안 돼요? 사생활?
내가 5년 동안 어떤 희생을 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애들 이만큼 키우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 충분히 감사드려요. 그래서 보답하려고 노력하고요. 너희가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 맘대로 드나들 권리가 있다고? 나한테는? 서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 씨가 아들 며느리를 괘씸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집 살 때 내가 돈 보태줬던 거 잊었니? 사돈네는 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사실 절반 이상이 서 씨의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물론 남편이 벌었던 돈이긴 해도 말이죠. 그렇게 크게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마음대로 오지 말라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어딘가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돈이요.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물음에 서 씨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흥분을 애써 내리눌렀습니다. 내가 돈 때문이면 애들을 공짜로 그렇게 오래 봐줬겠니? 부모라서 그런 거잖냐? 가족이란 그런 거 아니야? 옛날 같았으면 같이 살았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나는 그런 거 있냐? 같이 살자는 소리도 안 해. 며느리한테 밥하란 소리도 안 해. 그런데 너희는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서운해서 한 소리잖아. 그런데 그때 아들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사할 거예요. 뭐? 둘째 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려고요. 그러면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너희 나를 여기까지 이사하게 해놓고는 가버리겠다고? 살다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우 엄마, 네 생각도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짓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가봐라. 이 집 팔리지? 그러면 내가 보태줬던 돈은 돌려줘라. 그러자 아들이 서 씨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아들은 원하는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 씨가 턱을 치켜들며 마주보았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아들의 말에 획소리가 들릴 만큼 거칠게 몸을 돌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자 싶었습니다. 물론 금방 꼬리를 내릴 테지만 말이죠. 그런데 한 달 후 아들 가족은 정말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다리 차가 오르내리는 걸 창밖으로 보았습니다. 사다리는 5층인 서 씨의 집 베란다를 지나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서 씨는 망연자실에서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쫓아 올라갔습니다. 너 내 말은 똥으로 들었니? 집 팔리면 분명히 돈 내놓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0분 전에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어요. 뭐? 멍하니 있느라 휴대폰이 울리는 것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오느라 휴대폰을 챙기지도 못했죠. 서 씨는 황급히 돌아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서 씨가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태 애들 봐주셨잖아요. 집안일도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어머니 희생했다고 생각 안 하시게요. 뭐?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애들이 배운다. 부모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저희도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는 난 너희 속옷까지 정리해줬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런데도 매번 집안을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시고 저희도 괴로웠어요. 그래도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넣었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으로 가긴 하지만 한동안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전화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서 씨는 허탈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찼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이 세상에 다 있나 싶었습니다. 돈만 던져주고는 먹고 떨어지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 씨는 멀어져가는 이삿짐 트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서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드는 순간까지 집에서 TV만 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올라가면 아들, 손자, 며느리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삼시세끼 혼자서 밥을 먹었고 반찬을 해서 갖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그리웠습니다. 서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정아, 너희 오빠가 별말 없니? 서 씨는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말 없어요. 왜요? 이사 갔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아니다. 너희는 언제 놀러 한 번 안 오니? 엄마가 웬일이에요? 우리한테 놀러 오라고 하게. 그냥 명절에만 보니까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애들도 그렇고. 그러자 딸의 목소리가 뚱해졌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오빠네랑 있을 거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내가 그랬나? 참, 엄마 보러 가자고 애 아빠한테 말 못해요. 이유는 아시죠? 이유라니. 아니, 저희 집 살 때는 한 푼도 안 보태주셨잖아요. 오빠 집 살 때는 그렇게 큰 돈을 해주시고. 그거는 오빠니까. 그러니까요. 명절에 가는 것도 자식된 돌이 하는 거예요. 딸은 평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서 씨는 보통 때 같았으면 콧방귀를 뀌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들네가 가까이 있으니 아마 신경도 안 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멀어진 와중에 딸마저도 이러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늘 오빠네 가족밖에 없으셨잖아요. 오빠한테 한번 직접 연락해보세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에 다시 딸에게 연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자 서 씨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외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아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텐데 혼자 먹는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선이었는데. 가족을 사랑해서 한 일인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 씨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눈을 좋아했는데. 작년 겨울 첫눈이 올 때 손녀딸 시우가 얼마나 좋아했던가. 할머니, 눈사람 만들어요 라며 졸랐었습니다. 감기 걸릴까봐 말렸지만 결국 함께 나가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아이들은 건강하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야, 엄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너희는 잘 지내니? 아이들은? 네, 잘 지내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네, 어머니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망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완전한 타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잘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이런 행동이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의 연이 이렇게 끊어지나 싶었죠.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 아들네가 잘못한 것인지 이제는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 씨는 아들이 보내준 돈이 아니라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가족의 온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어줄 텐데 하고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싫은 상대를 숨막히게 했던 집착이었음을 초인종 한 번 누르는 그 작은 배려가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린 뒤였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서 씨는 매일 밤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